안녕하십니까. 아두스 경찰학 결혼의 박용적입니다. 21년도 2차 채용시험 준비하고 또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총평과 문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아두스 경찰학은 한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가 저희 교재에 다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에 다 있다고 해서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두스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맞췄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는 저번 1차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찰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지문이 길다든지 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상당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찰학 문제가 뒤편에 있다가 보니까 앞부분 다른 과목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경찰학 풀 때는 시간이 쫓겨서 제대로 문제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답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죠. 하도 어렵다고 해서 저도 한 11번까지 풀어봤는데 정말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은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전체 문제 지문이 저번 1차 시험에서는 15페이지였는데 이번에는 17페이지로 2페이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경찰학은 2페이지 반이었죠. 저번 1차 시험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문제 지문이 2페이지나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한 과목 정도 문제 지문이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경찰학에서는 그 실무형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하고 10번이었죠. 그리고 보기 지문을 모두 알아야 풀 수 있는 맞는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런 박스 문제가 4개가 나왔습니다. 저번 1차에서는 3개가 나왔죠. 이것만 봐도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를 꼽으라면은 4번, 8번, 10번, 19번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이 4번, 8번, 10번은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19번은 숫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숫자 암기 문제였죠. 이러한 암기 문제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에서 이해 위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또 암기 위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나누어 봤는데 대략 보니까 10문제 정도가 이해 위주로 풀 수가 있고 또 10문제 정도가 암기 위주로 풀 수가 있었는데 법률이나 제도에 그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것이 4문제 그리고 숫자 자체를 암기해야 되는 것이 6문제 이 정도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래 관련되는 문항 번호들을 이렇게 쭉 기재를 했으니까요.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중에서 숫자와 관련되는 보기 지문이 있는 숫자를 암기를 해야 틀린 보기라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모두 12문제였습니다. 전체의 60% 정도가 숫자를 이용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분야별로 출제 분포를 보면은 총론에서 11문제, 강론에서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총론, 기초이론 3문제, 경찰사,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었죠. 강론에서도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에 대한 분포를 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어떠한 비율로 분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죠. 저번 1차 시험에서는 3, 5, 6, 6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 6, 3, 6 2번과 4번 지문이 많이 나왔고 3번 지문이 3개로 유독 적었습니다. 이걸 2017년도부터 제가 쭉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번 지문은 58개로 20%고 26%, 25%, 27% 이런 비율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4번 지문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은 사실 2, 3, 4번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1번하고 4번은 꽤 차이가 나는 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아리까리한 보기가 1번과 4번이 남았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찍어야 되겠습니까? 1번보다는 4번 쪽이 확률적으로 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다시 위로 좀 올라갔어요. 이번 시험에도 알 수 있듯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암기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는 이러한 이해 위주의 문제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유추를 해서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암기 위주의 문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유출을 할 수가 없고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당락은 이 암기 문제에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간의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험생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암기는 고스란히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간간히 두 문자를 알려주시기는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고 결국 암기는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몫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험 문제가 이해 위주로 나오는 게 절반이고 암기 위주로 나오는 문제가 절반이라면은 적어도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들으면은 절대 잊어먹지 않을 그런 두 문자,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야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또 시험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제 아두스 경찰학의 아두스가 아재 두 문자 스토리거든요. 두 문자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두 문자를 많이 공부하지만은 그 두 문자에 스토리가 있으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키워드를 제대로 연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두스 경찰학 개론에서는 무려 600개 정도의 두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느낌이 팍 오면은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혹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 스타일로 만들어서 두 문자를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두 문자를 좀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사파가 12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아두스 경찰학의 핵심은 이 50풀이의 암기에 대해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경찰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맞는 말이죠.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유해에 제거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작용으로 범죄 수사, 범죄 제지,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 총포 화약류를 취급 제한하는 것은 진압경찰이 아니고 예방경찰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제한한다는 것이죠. 광견의 사살은 이미 미친 개니까 사후에 진압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예방경찰이 되겠습니다. 봉사경찰은 서비스 계몽 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활동으로 방범 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 제공 등이 있다. 협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의 부수에서 그 행정자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 작용이죠. 경제, 산림, 철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영위라고 있죠. 건축, 영업, 유생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두스 경찰학 개론 18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시점에서 시가 나오니까 예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이 예방경찰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발휘가 나열한 것은 연도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경찰 윤리 현장, 이 윤리 강령과 관련해서는 그 연도를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리 강령은 윤, 세, 헌, 서 이런 순서로 제정이 되었죠. 이때 경찰 헌장이 경찰청이 독립이 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1991년도가 되겠습니다. 경찰을 구한 경찰청이죠.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91년도가 되고 이때의 경찰 헌장이 만들어졌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91년도보다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이 이관된 것은 몇 년도죠? 75년도가 되겠습니다. 치료하는 소방이 이관되었죠. 그래서 75가 되고 경찰공무원법은 69년도죠. 69 경찰공무원, 경찰서비스 헌장, 여기에 이제 서비스 헌장이 나옵니다. 윤세 헌서 할 때 서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91년도 이후라는 말이 되겠죠.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된 것은 경찰청이 독립하는 경찰을 구한 9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91년도보다 뒤에 있는 것이 서비스 헌장이 되겠죠. 이게 맨 마지막이 될 것이고 윤리 헌장의 제정 연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75와 69, 91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 아두스 교재를 보면은 제정 과정은 윤세 헌서, 윤리 헌장이 66년도에 만들어졌군요.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기는 무리거든요.
다른 경우의 연도를 보면은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법이 다 제공이 되고 있죠. 육구경찰관 영부인이 즉사한 때 74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치안본부로 개편했죠. 치료하는 소방이 이관되었고 경찰을 구한 경찰법이 되겠습니다. 윤세와 헌선은 사람 이름인데 부부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깨가 쏟아지죠. 친의 공건깨가 쏟아집니다. 이것은 경찰 헌장의 주요 키워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경찰학 개론에는 두 문자 암기를 도와주는 사파가 12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은 훨씬 덜 지루하고 머리에도 더 잘 들어오거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경찰법이죠. 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신제,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 예진 숲이죠. 교통의 단속과 유해 방지, 교통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생범 경쟁이 교외에서 공안절한다. 이런 문구로 암기를 했죠. 법질서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죠. 안녕이 나오니까 안녕 법국개 그랬습니다. 법국은 프랑스죠. 프랑스 개한테 봉주르 하고 인사를 합니다. 법국개 할 때 법이 맨 먼저 나오니까 제1요소가 되는 것이죠. 공범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겠죠. 자, 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불문규범이죠. 공공질서 할 때 질서를 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 서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불문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공질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위험이란 것은 구체적인 위험과 추상적 위험 어느 쪽이든 있으면 경찰이 개입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추정적 위험이라고 있죠. 이 추정적 위험은 오상 위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위험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경찰권이 발동이 되면은 위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 교재에 충분히 다 실려 있죠.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또는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경찰 측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거의 승진시험에나 나올 수 있는 조금 실무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권 문제로 진정을 했을 때 각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각을 할 수 있는 두 경우가 있죠. 각하를 하는 경우는 심사를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것이고 기각은 심사를 한 다음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를 했으니까 각하를 하면 되겠죠. 사건 해결과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냥 기각이나 각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기각을 할 수 있겠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민사상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시효가 완성돼 버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각하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민사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사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경찰청에서 제공되는 문제가 다운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타이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좀 났습니다. 자, 이런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는 상당히 혼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 두 개 보기 정도는 걸러낼 수 있어도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도서 경찰에게 보면은 진정 각하 사유와 기각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기각 사유가 세 가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은 이 각하 사유와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 기각 사유에 대해서 두 문자를 만들지 못했는데 6월달에 출간한 아두스 실무종합에서는 제가 두 문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이럴 때 사가 나오죠. 그리고 인권 침해가 없는 경우 인입니다. 구제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구가 되죠. 쌓인 구가 되겠습니다. 야구공에 쌓여내주죠. 그런 쌓인 구가 아니면은 기각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은 각하 사유와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각하에 되거든요.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는 기각 사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앞에 명백히 이런 말이 들어가죠. 여기서도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 명백한 경우, 이런 식으로 명백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각하다, 이런 식으로 걸러낼 수 있고,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었다, 다른 재판이나 구제 절차가 종결되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각하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하 사유와 기각 사유 중에서 조금 헷갈리는 것은 분명하게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하면은 훨씬 더 머릿속에 남고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만 되어 있으면은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두 문자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들을 섞어두면은 시험 때마다 항상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죠. 그리고 발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안삼발육이 되죠. 인삼발육이 되겠습니다. 자, 언론 중재 및 이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14일 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14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조정, 이렇게 암기를 했죠. 식사할 때는 항상 언제 만날까, 몇 시에 만날까, 뭐 먹을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 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해서 중재부의 전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를 합의하고, 그러니까 중재부에서 어떻게 결정해 주든지 거기에 따르겠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가 있죠. 이러한 중재 결정은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겠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죠. 반론 보도는 언론사 등의 고의가실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론 보도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반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언론 보도가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이 없죠. 일단 내가 반론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청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교재에 보면은 안삼발육, 이렇게 인삼발육으로 바꿔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언론사의 고유과실 위법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삼발육입니다. 인삼이 정정하게 잘 발육이 됐죠.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고유과실 위법성이 필요 없고 보도 내용의 진실과도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부정청탁금지법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든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구두로 신고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규정된 바가 없죠. 이 내용이 틀렸고,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를 할 때 이럴 때는 강의 끝나고 10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는 무료 강의인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죠. 법에 따라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들은 쭉 해서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공직자 등은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되겠습니다. 300만 원으로 규정된 것은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이면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300을 넘어가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 교재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요. 자,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만 사후에 10일 내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강의를 하면 10강을 하죠. 10강 후에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약칭해서 경찰법으로 부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경찰법에서 국수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급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치안감이 아니죠, 치안정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급입니다.
차장이 취한 정감인데 차장하고 동급이 되는 것이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을 하고요.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 중임할 수 없죠. 있다가 틀렸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국가사무를 총괄하고 국가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국수본부장이 다 총괄해버리면 경찰청장은 별로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국수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탄핵소추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 개조에서는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 각 시도청장, 서장을 지휘감독하고 2년 중임,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이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8번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명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공무원법의 결격 사유는 다 암기를 하고 있을 텐데 국가공무원법하고 비교를 해서 공통된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두스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먼저 아두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결격 사유를 두 문자를 보면은 한복, 후파, 자선파, 공무원 영사미가 미성년자인데 젊어서 성 100만 세가 되죠. 이렇게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는 다들 암기를 하고 있을 텐데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는 참고로만 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두스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이 내용을 유의 깊게 안 본 사람이라도 책을 몇 번 봤으면은 눈길이 한 번씩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이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또 강조도 했고요. 여기 보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경우는 경찰 공무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국가공무원법 상에는 피한정 후견인도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이 경우에만 안 되는 것이죠.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고 피한정인 경우는 조금 덜 거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거는 경우는 최소한 국가공무원으로 경우에 따라서 임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 공무원은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선발되면 곤란하겠죠. 그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인 경우 이렇게 다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퇴직 사유하고도 또 비교가 되어 있죠. 제가 다른 강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참고로 보니까 저도 그 학생들이 많이 보는 주요 강사 3분의 책은 한 번씩 참고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책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를 그냥 이렇게 참고로 정리만 되어 있었지 저처럼 이렇게 비교는 안 해놨더라고요. 그냥 참고로만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잘 안 읽어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험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봐야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퇴직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를 이런 두 문자 없이 그냥 나열만 해두면은 공부하는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이 두 문자들을 만들어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반복적으로 암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서 시험에서 맞추겠다는 것도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암기를 하겠습니까? 두 문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반복해도 이런 것들은 다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복 후파, 자선파, 한복 뒤가 자연스럽게 파였습니다. 그것이 자선파죠. 공무원 영사미, 횡령 300만 원 이년이죠. 영사미가 미성년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영사미가 젊어서 그걸 보고는 뭔가 피를 좀 받았다는 것이죠. 성 100만 세가 되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3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말과 그림으로 함께 기억을 하면은 이 두 문자 자체를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또 두 문자에서 바로 이러한 중요한 키워드를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면은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와 국가공무원법 사유를 비교를 해놨고 당연 퇴직 사유하고도 비교를 하고 두 문자를 만들어 두고 이 두 문자를 위해서 그림까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시험 문제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요.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사유로 피한정 후견인, 이것은 아닌 것이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경찰 공무원의 징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중징계에는 파해 강정이죠. 정직까지 중징계가 되겠습니다. 징계령상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정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내용은 징계령상에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좀 주목을 안 받는, 중요하게 안 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 개조에도 빠져있지만은 다른 보기를 가지고 충분히 답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정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회에 의결로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죠. 정직을 받게 되면 그 기간 중에 신분은 보유하지만은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3분의 2를 감하는 경우는 우리 징계 처분에서 없습니다. 3분의 1을 감하는 경우는 있죠. 감봉의 경우는 3분의 1을 감합니다. 그리고 강등의 경우도 3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동시에 한 계급 강등이 되는 것이거든요. 3개월 정직하는 동안에는 보수는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맞는 말이죠. 이때는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교재에도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보통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계급별로 다르죠. 경감위와 경위위와 총경, 경정은 본청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고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안업무 규정 시행 세부규칙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는 단순 암기 문제죠. 이 문제를 이해를 해서 풀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전자교환기, 통화장비실, 정보통신관제센터, 정보보안기록실 이런 부서나 기관에 대해서 그 역할이나 기능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6년간 경찰 생활을 하다가 퇴직했지만은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정보통신관제센터 이런 데 안 가봤고요. 항공대 이런 데 못 가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승진시험 대비해서 공부하는 경찰 실무 종합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현직에 계신 분들도 다들 암기로 구별하지 이것을 이해를 해서 풀려고 하면은 실수를 해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두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을 쭉 이렇게 적어두면서 여기에 그 두 문자를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를 해두었죠. 여기 보면은 비, 암, 기, 상이 나오죠. 그리고 무기, 처리가 나옵니다. 비암은 뱀이 되겠습니다. 뱀이 기상을 하면 무기로 처리하는 겁니다. 뱀 중에서 그 머리를 쳐드는 뱀이 있죠. 코브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코브라가 머리를 쳐들면 무기로 칼이나 몽둥이 같은 걸로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자를 만들면 머리에 좀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잘 잊어먹지도 않죠.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이 이걸 두 문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저도 한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놓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하다가 이렇게 좀 재미난 말로 만들었는데 이런 두 문자가 있으면은 이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면 되고 조금 부족하면 본인이 또 변경을 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바꾸면 되거든요. 제가 이 두 문자를 만들어 놓고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코브라가 일어나고 그걸 칼로 탁 목을 치는 그런 장면이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밤에 잘 때 꿈자리가 좀 그래요. 아두스 두 문자의 최대 단점이 그겁니다. 너무 자극적이어서 가끔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정보보안 기록실에 보면 기가 나오는데 위에 전자교환기에도 보면 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하게 교환기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발간실은 제한구역인데 비밀 발간실은 통제구역입니다.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하게 해놨죠. 이렇게 좀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공부할 때 훨씬 편하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자교환기는 제한구역이죠. 정보통신관제센터, 정보보안기록실, 비하 및 기상하면 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항공대 종합상황실이죠. 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골라낼 수가 있죠. 그러면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경지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지법에 따라서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은 경지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죠. 경지법에서 처벌하는 조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 직권 남용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지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은 경지법에 조치를 했을 때 지체 없이 연구자에게 알려야겠죠. 만약에 발견되지 않으면은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경찰 관서에 인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공구호기관이나 의료기관에다가 인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틀렸고, 경찰관은 경지법에 조치를 하는 경우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 이것은 임시 영치할 수 있죠. 그 기간은 10일이 되겠습니다.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임시 영치 이렇게 할 때 시와 영을 보면은 10을 바로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아, 병자, 부상자, 미병부가 되죠.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면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할 수 있다. 안 되죠. 임의, 미병부, 임의 조치밖에 안 됩니다. 강제 조치는 안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은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정주자죠. 강제로 정주자, 임의, 미병부가 되겠습니다. 긴급구호에서는 거절하더라도 경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임시 영치할 때 시영이 나오면 여기서 바로 10을 연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후조치에서 연고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바로 즉시 인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범죄 원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쇼맥이죠. 쇼맥은 앞 글자만 따면 소맥이 됩니다. 소맥은 폭탄주죠. 소맥을 먹으면 정신과 몸이 해체가 되어버리죠. 사회 해체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빈민, 슬럼 지역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 통제를 약화시켜서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소맥이 주장한 사회 해체론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그 지역 특성상 사회 조직이 해체가 되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레클리스는 이름 자체에서 레클리스 이 뜻이 무모하다 그런 뜻이죠. 무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무개념, 무견제,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아니죠. 레클리스의 견제 이론은 사회 구조 이론 중에서 통제 이론에 속하고 통제 유동견, 유는 유대 강화, 동은 동조 전념 이론, 견은 견제 이론이 되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 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 신속, 확실성 요구되며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고전주의 말고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상황적 이론이죠. 상황을 봐서 적이면 하별패, 하별에서 패야 됩니다. 그때 합리적 선택 이론이 나오죠. 이름 자체가 벌써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이익과 불이익, 그러니까 처벌을 서로 비교를 해서 범죄를 얻을 이익이 더 많을 것 같으면 범죄를 하고 처벌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안 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레클레스의 견제 이론하고 틀리죠. 레클레스는 견제 이론을 주장하면서 좋은 자아관념이 있으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좋은 자아관념이 있는 것이 개념이 있는 것이죠. 버제스와 에이크스, 버제스는 뽀게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뽀게스 아까 어릴 때 옆집 물건을 뽀개놓고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뽀게스 아까 잘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은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범죄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튼의 긴장 이론을 보면은 머튼은 머리에 튼튼한 것을 쓴 것이죠. 항상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머리에 튼튼한 것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그렇게 연결하면은 서로 연상해서 머튼이 주장한 것이 긴장 이론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격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를 선택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자기가 아무리 알바를 해도 그 돈을 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데서 좌절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한 긴장감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긴장하기 때문에 머리에 튼튼한 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제 교재를 보면은 사회 구조 이론에서 해체 이론이 나오죠. 버젯서는 뽀겟으로 읽습니다. 뽀겟서 팍 5개로 뽀겠죠. 이 뽀겟서 팍이나 소맥이나 같은 시카고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뽀겟서 팍은 5개로 뽀개면서 시카고를 5개의 동시문으로 나누었죠. 5개의 동시문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5개로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 둘, 셋, 넷, 한 개 더 그려야 되죠.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범죄가 많은 지역이 이 두 번째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지대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이 사람들이 자꾸 외부로 나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범죄의 원인 중에 하나를 인구 유입을 봤어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봤는데 같은 시카고 학파지만은 소맥은 조금 다르게 봤죠. 인구 유입보다는 사회 조직의 해체가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고 또 들어오고 구성원이 자꾸 바뀌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계속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지역 자체의 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라는 것은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문화 전파 이론 이런 것들도 주장을 했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인종이 바뀌거나 국적이 바뀌더라도 범죄는 줄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또 틈새 지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뽀개서 아까를 보면은 아까 뽀개서 잘했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차별적 강화 이론을 주장을 한 것이죠. 견제 이론은 웨클리에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 사람 이름 자체가 무모하다는 뜻입니다. 무개념한 것이죠. 좋은 자아관념만 있으면은 범죄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제외하지 않죠. 유사 성교 행위 뿐만 아니라 성교 행위 모두 포함해서 성매매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 장소 제공 있죠. 알강, 권유, 장자, 토건 이렇게 암기했죠. 이 내용은 맞는 말이고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유력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고 성매매 목적에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맞겠죠. 다만 고용관계로 인해서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약 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뭔가 이 말을 좀 읽어봐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약에 중독이 되었으면 피해자라고 봐야죠. 이 부분은 틀렸고 검사 또는 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정 대리인, 친족,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친족,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인계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참고인 사생활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말 같죠? 이 내용은 아직까지 한 번도 기출되지 않은 지문이고 내용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두스 교재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있죠. 하지만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는 것이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성교, 유사성교, 알강, 권유, 장자, 토건이 되겠습니다. 어디 토목회사의 이름 같죠.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사람도 피해자에 해당되고요.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 교재에는 없었던 그 법률 규정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6조 2항에 그 리얼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에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다. 그러면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응급조치를 해야겠죠. 응급조치를 할 때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에 제지를 해야겠죠. 피해 아동 등을 격리해야 됩니다. 또 보호시설로 인도를 할 수가 있죠. 응급조치의 내용은 재인 격통 추이를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것은 응급조치가 아니고 긴급 임시조치나 임시조치에 나오는 내용이죠. 긴급 임시조치는 격주통이잖아요. 격주통 할 때 그 통은 접근 금지가 되겠습니다. 3번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재인 격통 추이를 보자, 추이가 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에 끼었다면 48시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행위자를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할 때는 친권 또는 후견인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가 있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문자가 친교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이 아동학대 범죄의 그 조치 내용과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조치 내용이 서로 비슷합니다. 이 내용은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비교표를 만들어놨죠. 두 문자와 함께. 가폭법에서는 재인 고통이죠. 아동학대법에서는 재인 격통 추이, 72는 추이가 되겠습니다. 추이를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는 격주통으로 갔습니다. 격주통. 이때 통신으로 인한 접근 금지가 되는 것이죠. 임시조치는 격주통의 요구가 되는 것이고 격주통 친교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실전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선거 경비를 보겠습니다.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하는 것이죠. 경계 강화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선거하는 선거일은 가포비상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맞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가포 경호 대상, 후보자는 어로죠. 이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됩니다. 투표소의 질서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투표소에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투표소 밖에서 순찰이라든가 돌발 상황이 있으면 대응을 해주는 것이죠.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해서 거점 순찰 근무를 하는데 정복경찰을 투표소 안에 배치해야 한다. 정복경찰관을 투표소 안에 배치했다가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정복경찰은 투표소 안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겠죠. 선관위 위원장의 원조 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니겠죠. 원조 요구가 있다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무기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를 휴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투표소는 선관위가 자체 경비하고 경찰은 돌발 상황에만 대비하는 것이죠. 무장경찰관을 배치한다. 이런 말은 틀렸고요. 원조 요구를 하는 외에는 그 안에 무기나 이런 것들을 휴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선거 기간이 개시가 되고 선거 전일까지는 경계 강화가 되죠. 그리고 선거하는 날은 가포 비상의 원칙입니다. 후보자는 어로 경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16번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성룡, 성합, 화물, 특수, 이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이라고 할 때는 포함이 되죠.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건설기계 중에서도 10종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 여기까지 외웠잖아요. 아재살, 콘, 믹믹펌, 보삼찌개에 덤으로 천공기를 먹죠. 건설기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시속 20km죠. 그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애들이 타고 내리고 있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의 장치가 작동 중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 옆 차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서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편도 1차로라면은 반대편에 있는 차선까지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절대 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동차란 승용, 성합, 화물, 특수, 이륜이죠. 건설기계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되고, 교통약자는 20km 이하로 운행되는 차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했다. 그러면 바로 옆 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되고, 편도 1차로이면 반대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절대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집시법을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집회 시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서 주학종이죠. 주간이면 등가 소음들은 65가 맞습니다. 확성기 등 소음은 서장, 현장 경찰 공무원도 측정이 가능하죠.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1에서 3.5m, 한 발에서 세 발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1.2에서 1.5m 높이, 어깨 높이 정도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 공원, 또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되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할서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기준 이하로 소음 유지하라,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시 보관도 할 수가 있죠. 자, 집시법 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은 예술, 체육, 종교 등에 관한 집회, 이런 집회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집회죠.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1인 시위는 아니죠. 1인 시위는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성기 등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1인 시위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틀어놔도 집시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심하다면 경범죄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시법 확성기 등 사용 제한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신고 집회도 집회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확성기 제한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아래에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질서유지선이 있습니다. 질서유지선은 미신고 집회가 아니고 신고된 집회에 한해서 집시법에서 인정하는 질서유지선이 되거든요. 따라서 실무상 미신고 집회에도 질서유지선을 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침범을 하더라도 이 집시법 상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시법 상의 질서유지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질서유지선이 되려 그러면은 미리 그 설정 사실을 서면으로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신고 집회인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시법 상에서 규정하는 질서유지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하고 그 확성기 등 사용 제한하고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성기 등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위에 그 확성기 등 소음 기준과 관련해서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시험에 나오네요 보니까. 이 숫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을 아두스 숫자법이라는 제가 만든 독특한 숫자를 암기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65에서 6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하면은 비읍이 6번째 오잖아요. 그래서 6하고 비읍은 서로 연관을 시켜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6을 비읍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읍이나 쌍비읍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5는 아야, 어여, 오 이렇게 하면은 5번째 오는 모음이 되거든요. 그렇게 비읍과 오를 가지고 말을 만든 겁니다. 뽀라는 말을 만들었죠. 같은 방법으로 60은 삐가 되고 55는 목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뽀삐 목이라는 것은 제가 말을 만드는 것이죠. 스토리를 엮어 나가기 위해서 말을 만든 겁니다. 뽀삐 초보 이렇게 되죠. 앞에 내용은 주학종 도그가 되겠습니다. 도그는 개죠. 개의 품종 중에서 주학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이 뽀삐인데 뽀삐 목에다가 목줄을 처음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뽀삐가 초보라서 상당히 거북해하고 낑낑거리면서 반항을 하는 겁니다. 뽀삐목 뽀삐 초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은 이게 숫자가 많고 내용이 많지만은 얼마든지 생각을 해서 이 숫자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특히 유의할 것이 심야 시간이 00시에서 06시가 아니고 7시까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7시 이후에는 제대로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7시 이후에는 제대로 소리를 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책에 관한 법률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장 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서 그러면은 보통 외교부 장관이 되겠죠.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경찰청장은 보호 신청자에 대해서 보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 등 임시 보호 조치를 한 후 임시 보호 조치를 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고 국정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으니까 통보를 받은 국정원장이 임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죠.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호 신청에는 재외공관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보고를 받으면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에 통보해야 되고 국정원장은 임시 보호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19번.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죠. 수사 준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사법에서 문제를 다루고 지고 있지만은 경찰학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경찰학 시각은 주로 숫자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이 문제도 대부분의 그 메이저급 강사들이 쓴 교재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수사 준칙이라고 해서 형사법으로 다 넘겨버리고 경찰학에서는 다루지를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찰 실무종합에도 보면은 이 수사 준칙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법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학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형사 절차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두스 교재에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별도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 문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경합에 따른 수사 송치를 요구할 때 이 수사 경합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법에서도 이번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면 7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이 아니죠. 보안수사는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보안수사를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다면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어떻게 읽으면 상당히 맞는 말 같죠. 하지만은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증거를 위변조했다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도스 경찰과 결혼해 보면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때는 7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송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아래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재수사를 할 때는 90일이 지난 경우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적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경찰학에서 수사 준칙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수사 준칙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경찰학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 강제 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돈을 안 낸 사람입니다. 돈을 안 낸 사람을 강제로 쫓아버리면 안 되겠죠. 일단 못 나가게 막아두고 못 받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출국 정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이런 경우는 출입국법을 위반했으니까 강제 퇴거 대상이 되고요. 구리선고를 받은 사람, 구리선고는 그렇게 중한 범죄가 아니죠. 최소한 금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금고추 15호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금고 이상은 추방이 되니까 금고추, 그리고 10일 동안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15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황금색에 고추가 있다면 그 종자를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법무부 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 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법무부 장관이 정한 것을 어겼으니까 강제 퇴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붙인, 여기도 오타가 하나 났네요.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 조건부로 입국을 시켜줬는데 그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쫓아버려야겠죠. 따라서 기억과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출국 금지나 정지나 그 사유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쭉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암기할 수 있는 두 문자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세금이나 벌금 미납자는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게 해놓고 최대한 돈을 받아내야죠. 그리고 강제 퇴거 사유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고추 15호가 있죠. 금고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문제풀이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공지사항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네이버에서 아도스 경찰학으로 들어가면은 경찰학 결혼과 관련된 카페가 되어 있고 또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은 실무정업으로 들어가시면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면은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교재는 서점을 통해서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에게 교재값을 송금을 해주고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책을 보내드리고 PDF 파일 같은 수험 자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부터 방문각 경찰학원에서 제가 아도스 경찰학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와 관련된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로만 강의를 하다가 학원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수강자 100명에 한정해서 선착순입니다. 방금 문제풀이 할 때 그 해설 자료로 올린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2021년판 아도스 경찰학 결혼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은
한 분이라도 더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또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경찰학에 입문하시는 분 또는 공부를 좀 했지만은 성적이 잘 안 오르는 분, 그런 분들은 주저없이 방문각 경찰학원으로 오십시오.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을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